생명체는 정확히 어떤 정보를 보낼까? 단세포 생물, 버섯, 식물, 동물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 이 장에서는 이런 물음들을 다룬다. 장담하건대 생명체의 다양한 소통 방식에 감탄사가 절로 나올 것이다. 어떻게 답하기 위해 먼저 눈에 띄는 것부터 시작하자. 바로 시각 정보다. 세상은 시각 데이터로 가득하다. 그래서 생명체 역시 색상, 형태, 움직임 같은 시각 정보를 이용해 소통한다. 광대버섯의 빨강과 하양, 난꽃의 형태, 새들의 구애춤, 이 모든 시각 정보들이 같은 종뿐 아니라 다른 종들과의 소통에도 이용될 수 있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을 때 시각 정보는 의사소통 코너의 인기 상품이다. 시각 정보는 빠르고 편리하며 전송 과정에서 정보 손실이 가장 적다. 그러나 색상과 형태는 소통수단으로 쓰기에 그다지 유연하지 못하다. 우리 인간은 머리를 염색하고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매일 새로운 시각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카멜레온이나 오징어가 아닌 이상 대다수 생명체는 이렇게 할 수 없다. 형태면에서 예를 들어 칠면조의 후두처럼 부풀려지는 신체 부위는 예외에 해당한다. 그렇더라도 동물은 움직일 수 있으므로 소통에서 시각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움직임은 시각 신호 중에서 가장 유연하다. 시시각각 변하는 소통 상황에 맞게 재빨리 신호를 받고 전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빠르게 변하는 생활 환경에서 예를 들어 수많은 다른 종에 둘러싸여 있어서 전송하는 정보 유형을 각각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면 이런 유연성은 특히 중요하다. 곤충, 새, 물고기들이 선보이는 모든 춤은 소통수단으로 쓰이는 움직임에 속한다. 큰 가시고기 수컷의 지그재그 구애춤은 동물이 선보이는 꽤 유명한 유혹의 춤이다. 그러나 소통을 위해 몸을 그렇게 많이 쓰면 그만큼의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움직임은 강도에 따라 다량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보 전달을 위한 춤이 무대에 올려도 될 만큼 항상 완벽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인간을 포함한 여러 동물의 경우 소통에서 표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 그대로 웃음기가 싹 거치고 혹은 악한 의도를 감추려 선한 표정을 짓는다. 집단 생활을 하는 포유동물은 특히 다양한 표정을 갖고 있다. 늑대나 원숭이의 표정은 서로에게 중요한 소통수단이다. 그러나 색상, 형태, 움직임 같은 시각 정보의 전송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볼 수 있어야 유효하다. 생활 공간과 생명체에 따라 가시거리가 제한적이므로 장거리 전송은 시각 신호의 강점이 아니다. 숲에서 나무가 느닷없이 장애물로 변하여 무자비하게 정보 전달을 가로막을 수 있다. 암컷새가 수컷을 보지 못하면 시각 정보 역시 수신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므로 수컷의 화려한 깃털과 격렬한 구애춤은 아무 소용이 없다. 시각 정보를 보내는 데 쓰이는 채널은 빛이다. 그렇다면 빛이란 무엇일까? 이 물음은 언뜻 아주 단순해 보이고 쉽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생물학자인 내게는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어려운 물음이다. 뮌헨 루트비트 막스밀리안 대학의 이론 천체물리학 교수인 하랄트 레슈가 과학방송 프로그램 알파 센타우리에서 빛이란 무엇인가를 다루며 간단히 요약했다. 빛은 엄청나게 빠르다. 빛은 파동이고 파동의 길이에 따라 에너지 크기가 다르다. 우리가 보통 빛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빛만을 뜻한다. 지구에 있는 이런 가시광선의 원천은 태양이다. 가시광선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른바 무지개 색상이 들어있다. 각각의 색상은 파장에 따라 에너지 크기가 저마다 다르다. 보라색부터 파란색을 지나 주황과 빨강에 가까워질수록 전자기 에너지가 점점 줄어든다. 전자기파라 불리는 이런 에너지 유형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전자기파의 에너지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은 이 스펙트럼의 일부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UV라 불리는 자외선은 가시광선 끝자락의 보라색 바깥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 가시광선의 다른 쪽 끝자락, 그러니까 빨간색 바깥에는 에너지가 약한 적외선, 전파, 마이크로파가 이어진다. 안트라퀴논, 안토시아닌, 카로티노이드, 베탈라인, 멜라닌. 게임 캐릭터 이름을 나열했나 싶겠지만
이것은 자연이 사용하는 물감들이다. 이런 색소들 덕분에 버섯, 식물, 동물이 저마다 화려한 색상을 얻는다. 이런 색소들은 대개 피부, 털 혹은 깃털 같은 신체 표면에 저장되어 있다. 같은 파장의 빛과 색소가 만나면 색소가 빛을 붙잡을 수 있다. 달리 표현해서 흡수할 수 있다. 같은 파장의 빛과 색소가 만난다는 말은 공명이라는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다. 색소가 전자기파의 어느 부분을 흡수하여 공명할지는 색소의 구조에 달렸다. 진짜 흥미로운 일은 이제부터다. 색소가 흡수한 전자기파 에너지가 색상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색상을 결정하는 것은 색소가 흡수하지 못한 빛이다. 색소가 흡수하지 못한 빛은 어떻게 될까? 색소는 그들을 다시 돌려보낸다. 물리학적으로 올바르게 표현하면 반사한다. 그러니까 흡수되지 못하고 반사된 빛이 물질에 색을 부여한다. 제비꽃의 짙은 보랏빛은 안토시아닌 색소의 가장 아름다운 예이다. 안토시아닌은 파랑, 보라, 빨강에 공명하는 파장에 가시광선을 반사한다. 반면 카로티노이드는 노랑, 주황, 빨강에 맞는 영역을 반사한다. 가시광선의 모든 영역을 흡수하면 반사되는 빛이 없으므로 생명체는 글자 그대로 암흑이다. 새까만 표면이 가시광선의 모든 전자기파를 삼켜버린다. 반면 새하얀 표면은 그 반대다. 들어오는 가시광선을 모두 반사한다. 그러니까 꽃이 새하얗게 빛나는 까닭은 전자기파를 흡수할 색소가 없기 때문이다. 혹은 달리 표현하면 빛이 하얀 표면에서 모두 반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색소만이 자연의 아름다운 색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생명체 표면이 자체적으로 빛을 얼마나 흡수하고 혹은 반사할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꽃의 표면에는 빛을 반사하는 공기 주머니가 있다. 백수련이 특히 아름다운 예이다. 백수련은 나의 고향 브란덴부르크의 수많은 호수가 자랑하는 소중한 보물로 멀리서 봐도 벌써 화가가 물 위에 그려놓은 듯 새하얗게 빛난다. 미스터 클린조차 부러워할 만큼 새하얗게 빛나는 백수련의 비결은 무엇일까? 색소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수분을 머금은 꽃잎에 빛을 반사하는 공기 주머니가 있기 때문이다. 꽃잎에 떨어지는 빛은 공기 및 수분층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계속 굴절된다. 이런 굴절로 결국 빛이 모두 반사된다. 그래서 꽃은 하얗게 빛난다. 우리는 또한 눈밭에서도 빛의 반사 현상을 만난다. 눈 결정이 빛을 모두 굴절시켜 눈이 환하게 빛난다. 이런 빛의 굴절은 결과적으로 모든 빛의 반사이다. 동물의 표면 역시 인상적인 블링블링 효과를 낸다. 공작새의 깃털에 있는 작은 무늬들 혹은 쇳덩구리의 표면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빛을 굴절시켜 반짝반짝 빛난다. 빛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생활 환경에서는 시각 정보를 어떻게 전송할까? 어두운 심해나 동굴에 사는 생명체들은 직접 빛을 만들어낸다. 나는 뉴질랜드의 와이토모 동굴에서 동물의 아주 특별한 소통 형식인 생체 발광을 직접 목격했다. 생체 발광 능력이 있는 동물은 화학 반응을 이용해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 에너지를 빛으로 바꿔 정보를 보낼 수 있다. 생체 발광 능력이 있어 마치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빠르게 불을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생명체는 단세포 생물, 버섯,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다. 그러나 그들 중 몇몇은 예를 들어 심해에 사는 아귀는 마법의 발광을 위해 남의 도움을 받는다. 심해 아귀는 생체 발광에 필요한 화학 반응을 스스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생체 발광이 가능한 박테리아에게 세를 주어 몸에 들어와 살게 한다. 반면 앞에서 언급한 와이토모 동굴에 사는 생명체는 스스로 빛을 만들 수 있으므로 굳이 세를 주지 않아도 된다. 이 동굴에 사는 생명체는 비록 간단히 반딧불이라고 불리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딧불이라고 부르는 그런 곤충이 아니다. 그것은 긴뿔 모기의 유충으로 아라크노캄파 루미노사라고 불리는 이른바 발광벌레들이다. 그들이 내는 빛 덕분에 깜깜한 동굴 천장이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처럼 빛난다.